네, 정치천재 봉도사 정봉주 전 의원, 자유여전사 이현주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아니 근데 정 의원님 아니, 오늘 보니까 머리를 갖다 엄청 세우셨어요. 느끼해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아까 대기실에서 느끼하다며. 앞으로 이제 괜찮아 보이시는데. 버러정이라고 불렀어요. 버러정. 버러 뭔지 아시죠? 버터. BTS. 네. 자, 이번 주 민주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기호순으로 추미애,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김두관 후보가 예비 경선을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본선에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롯한 상위권 주자 6명이 진출했습니다. 확정된 경선 후보 6명은 오는 9월까지 50여일 동안 전국 순회 경선 등 치열한 경쟁을 벌인 뒤 이르면 9월 5일 후보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11차례 지역 순회 경선을 하고 중간중간에 슈퍼위크라고 해서 별도의 국민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를 3차례 발표를 합니다. TV 프로그램 오디션 방식을 좀 가져온 건데요. 좀 흥행몰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는 네. 흥행에 저는 참패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최근에 보면 이낙연 지사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심이 없어지고 있는 민주당의 경선, 좀 국민들의 관심을 좀 불러일으켜서 네, 분발하셨으면 합니다. 근데 이제 6명으로 결론이 났는데 6명 안에 누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걸 갖고 흥행에 성공을 했다, 흥행을 끌었다, 관심을 끌었다 하기에는 좀 약하죠. 기본 예. 주제가 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6명 안에 들어가는 것을 갖고 관심을 요 정도 끌면 적당하게 그 선방한 정도이다. 자, 그 1차 선거인단을 모집을 마감했는데 76만 명이 나왔고요. 전체 규모는 200에서 250만까지 예상을 하는데 이제 8월 15일에 이거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력이 좀 강한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직력.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이 큰 흐름에서 이 흐름을 어떻게 잡아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크게 보면 어차피 지금 이재명하고 이낙연 이렇게 두 흐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과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할 때처럼 그때하고 이재명 지사가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올 때하고 좀 다른 점은 뭐냐면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될 때는 친문 세력이라는 강력한 어떤 문재인을 중심으로 하는 구심점이 있었어요. 예. 근데 제가 볼 때 아직까지 이재명 지사를 중심으로 한 구심력이 아직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내에서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구심력을 만들어내느냐 못 내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게 아니냐. 아니면 여전히 어쨌든 이 호남 세력이 중심이 되어서 민주당을 끌고 가느냐. 그 이제 하나의 싸움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는 어쨌든 그 호남 세력도 과거처럼 명확한 어떤 구심력은 형성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선거인단이 10,000명이 넘어가잖아요. 조직력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낙연 혹은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데 제가 한 주위 아름아름 해갖고 한 100명 정도를 모았어요. 그분들이 제 얘기를 듣습니까? 제가 친인척 쭉 모아갖고 그 100명에게 나는 이낙연을 지지하니 혹은 이재명을 지지하니 그분 찍어주십시오. 일단 당원 가입해 주십시오. 그렇게 수동적으로 가입한 사람들 막상 선거인단 투표할 때 투표율이 100%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서부터의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아주 심플합니다. 예. 쉬워요. 누가 더 먼저 자살골을 넣냐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다 자살골을 넣으면 자기는 골을 넣지 않고 또 이기는 겁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 누가 더 경쟁력 있는 본선 경쟁력 있는 후보로서 자신의 마케팅을 잘할 것인가. 예. 이게 관건인 거죠. 근데 지금으로서 가능성을 보게 되면 7, 8분 능선을 이재명 지사가 넘어갔어요. 그러나 그 9회 말에서 투아웃 상황까지 봐야 된다는 게 인생 아닙니까? 예. 경선도 마찬가지죠. 그럼 마지막에 어느 후보가 자신의 눈의 시야를 더 멀리 찍느냐 하는 게 승부의 관건입니다. 예. 전체 60일을 두고
시기별로 어느 때 어느 포인트를 터뜨릴 것인가라고 하는 전략을 갖고 있는 쪽이 무조건 이깁니다. 이제 좀 지나면 이런 게 이제 합종 연행에 대한 그 유혹들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저는 합종 연행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와 추미애 후보가 우호적이라고 하는데 둘이 단일화하면 안 되나요? 정세균, 이낙연 단일화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해서 합종 연행을 통해서 이 6명 후보가 누가 남고 누구는 중간에 탈락할 것인가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도 저는 꽤 중요한 흥미로운 포인트라고 봅니다. 민주당 본 경선의 이제 관전 포인트를 뭐 서너 개 정도 정리해 주셨는데 일단은 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자책골을 실수를 하지 말라는 얘기고 본인의 경쟁력을 많이 살려라. 그리고 좀 시선을 멀리 찍어라. 전략을 좀 세워서 큰 전략을 세우라는 것이고 합종 연행도 한 가지 어떤 변수로 합종연행도 꼽아주셨는데 그렇죠. 이 부분에서 한 이현주 의원님도 3가지 정도 좀 뽑아주신다면요? 두 가지만 뽑아야 돼요. 2분의 1이니까. 이 민주당 경선을 바라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역구도가 부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이제 관전 포인트가 있을 거고요. 이낙연 후보와 정세균 후보가 이제 저는 뭐 진전돼 가면서 단일화가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남과 전북이 결합을 할 수밖에 없다. 네, 전략적으로 그래서 전략적으로 연대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그 민심을 결정하는 것은 저는 깃발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무현 후보가 이제 내세웠던 것들이 이제 지역주의 타파라든지 이런 노무현 정신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서 본인의 어떤 구심력으로서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깃발이라는 것이 구심력으로서 서야 되는 거죠. 깃발이라는 게 본인만의 어떤 정신이죠. 정신이나 핵심 그게 정책, 이제 캠페인 이런 걸 이재명 말씀하시는 거죠? 정신이라는 것이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감동을 줘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미래의 대통령을 뽑을 때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심리가 유권자들의 심리가요. 현직 대통령으로부터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찾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조용하시고 좀 젠틀하시고 그건 좋은 점이죠. 근데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좀 답답하고 뭔가 추진력이 좀 없고 그리고 뭘 이것저것 적폐청산이다 뭐다 얘기했는데 실제로 보면 별로 바뀐 게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공정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부동산이라든지 경제라든지 또 적폐청산의 여러 가지를 보면 결과는 불공정했단 말이죠. 현직 대통령하고 그 대척점에 있는 캐릭터는 이재명 지사가 더 맞기 때문에 끝에 가서는 굉장히 이제 아주 상당히 근접한 경쟁을 하더라도 끝에 가서는 이재명 지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이 잠깐 됩니다. 정리를 하면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깃발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런 핵심 정책과 정신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지역구도 말씀해 주셨고 단일화 여부 말씀해 주셨고 지금 현재 대통령의 문재인 대통령과 좀과 대비되는 매력을 누가 보여줄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좀 설명해 주셨습니다. 얘기는 그 횡설수설인데 정리를 잘하시네. 감사합니다. 내용이 좋은 거예요. 내용이 좋으셔서 제가 정리할 수 있었던 거고요. 자,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그전에는 서울에 정보가 모여 있었기 때문에 서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출향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는 거 고향 사람들 듣고 수도권 사람들한테 지방이 영향을 받던 시대가 한 15년 전, 20년 전쯤입니다. 지금은 정보가 완전히 오픈되고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정보의 정체성을 더 중요시해요. 그러면은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광주에 있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수도권에 있는 사람이 부산, 대구에 있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요. 우리 고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지? 결국 광주, 전북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광주, 전남이. 그다음에 호남의 민심이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게 결국 성패에 영향을 받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광주에서 뒤집어졌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광주에서 뒤집은 것만 생각이 나지 광주 연설 내용은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광주 연설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누가 정면 돌파했습니까? 저 노무현이 정면 돌파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민주당 깃발 들고 김대중 대통령 사진 들고 정면 돌파해서 37%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다시 저 노무현이 정면 돌파해서 50% 받아오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표 분석을 해줘요. 영남 후보가 나와서 영남에서 부산에서 기존에 몇 프로 받았던 걸 내가 나오면 몇 프로 끌어올리면 이 선거는 이긴다라고 하는 걸 하면서 그게 장내에서 바로 설득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 보는 충돌하는 인식과 개념은 딱 두 개입니다. 영남 후보론으로 계속 갈 거냐, 아니면 호남민들의 수건인 호남 대통령에 대한 갈망을 충족시킬 거냐, 이 싸움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영남 후보론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다 광주에 가서 우리의 뿌리인 광주에 가고 공을 들이고 호남민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최근에 지지율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광주, 전남, 전북에서 호남 대통령에 대한 갈망이 더 고개를 들었다는 뜻입니다. 내부의 거대한 물결이 충돌하는데 이것이 그 대립적으로 충돌하는 게 아니고 선택적으로 충돌을 하죠. 그 마지막 그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국힘이 누구를 더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이게 그 전략입니다. 국힘에서 계속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면요, 이쪽 지지층 결집을 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강력한 후보이기 때문에 공격을 하고 있거나, 지금 이낙연 공격 안 하거든요. 그 이낙연 캠프 쪽에서는 우리를 빨리 공격해줘라. 이게 전략이에요, 실제로. 예. 마지막으로 이제 가능성의 또 하나 다른 측면을 보면은 이재명 지지나 혹은 이재명에 관심 없던 영남의 중도층이 민주당 경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이 싸움 끝납니다. 막판까지 오차범위 내에서, 즉 3% 이내에서 이낙연 후보가 따라잡아야죠. 그래야지 이기는 사람도 경쟁력이 생기는 거고, 반전을 만약 한다면, 역전을 한다면 그건 정말 극적인 역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가 지난번 그 주문했던 20%까지 왔으니까 3% 이내로 따라잡으라 그러면 또 한 2주 있으면 3% 이내로 따라잡지 않을까 하는. 앞으로 4주밖에 안 남았어요. 8월 15일까지. 그렇다면 이런 흐름으로 간다면 최소한 뭐 결선 투표는 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이 흐름으로 가면 1, 2등의 표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날 것 같진 않아요. 이제 2강 체제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두 분의 어떤 대립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윤 전 총장 부인 처가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서 후보들이 두 후보가 좀 다른 반응을 내놨는데요. 결혼하기 전에 아무 관계도 없는 시절에 그 얘기는 사실은 그거는 후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영역 아니냐. 뭐 배우자라고 검증을 빼자 그런 뜻은 아니고요. 결혼하기 전에 벌어진 일을 어떻게 책임을 지겠어요. 그런 식의 논리라면 대통령 되기 전의 일을 묻지 말자는 얘기하고도 통할 수 있죠. 더구나 대통령의 배우자는 공직입니다. 당연히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고 또 대통령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알릴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후보는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밝혔고, 또 이 지사는 가족의 검증이 필요하지만 부인의 경우에는 이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은 검증의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어떤 의미로 좀 해석하십니까? 이재명 지사도 검증하자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일부 있어요. 우리 진영에서 관심 가지라고 폭탄을 던진 겁니다. 그런 건가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전문 용어로 이제 역관계를 던졌다고 하는 건데, 아니 그거예요. 원칙적으로 이렇게 던져놓고 살짝 뭐 검증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의혹을 던져놓으면 저게 뭐지 하면서 내부가 좀 끌어오르라고. 실제 그런 의도였다고 이제 캠프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언론과 민주당에서 그 검증에 나가고 있어요. 그 후보들 개개인은 그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알아서 언론이 검증을 할 그렇죠. 것이다. 언론과 이미 당이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후보 캠프가 거기까지 신경 쓸 필요 없다. 다만 이낙연 후보가 그랬나요? 대통령 부인도 공직이다. 봉사활동이나 이런 사회 구호 사업 이런 거에 그 대표직을 맡고 활동도 하잖아요. 그 영부인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낙연 후보가 잘 짚었고, 이재명 지사도 그거 안 하자는 얘기는 아니니까 이거는 언론과 당에다가 맡겨놓는 게 맞다. 다만 후보들은 좀 빠져라. 이현주 의원님이 SNS도 글도 올렸기 때문에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저는 그런 그게 얘기거리가 되는 이 현실이 저는 되게 못마땅하다. 이현주 의원이 얘기해서 더 얘기거리가 됐어요. 아니 계속 이제 얘기를 하니까, 왜냐하면 이낙연 지사가 그 경선에서 그 얘기를 꺼낸 거잖아요.
뭐 품위 우는 말씀을 하셨어요. 품위 우는. 그래서 저는 뭐 이 세대 차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어떤 발상이나 기준 이런 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윤 총장에게 좀 더 쿨하게 대응해라. 예. 뭐 이런 부분이 저는 뭐 조언을 제가 하신 이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예. 드리는 거는 사실 이제 이 여성 유권자 입장에서는 관심사는 뭐냐 하면 그 아내에 대해서 그런 이제 풍문이 돌았을 때 그 후보자가 갖는 태도예요, 태도. 그 문제를 떠나서 나는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 아내를 사랑하는,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태도를 보고 싶은 거죠. 그죠? 저는 여성 유권자는 특히 그걸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장면을 봄으로써 이 사람이 굉장히 화목하고 아내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그런 것들이 이 부부한테 사이에서는 그런 요소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아내의 과거가 라는 것을 여성 유권자가 볼 때 오히려 그런 얘기거리는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는 모습이거나 그 문제 안 삼는 거나 그런 모습을 윤석열 총장이 안 보였잖아요. 아니 저는 그래서 그런 보이려고 모습을 조언을 한 거죠. 보여주면 아니 안 보인 이유가 없으니까 안 보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그런 거를 않거나 아니 금술이 안 그러니까 좋거나.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사랑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 뭘 잘못한 줄 아세요? 사랑은 눈에 보이잖아. 우리 뭐 개그합니까? 예. 잠깐만요. 윤석열 총장이 뭘 실수했냐면 우리 집사람은 술 마시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 일을 한다는 게 뭐 납득이 안 간다 이런 네. 투로 얘기했잖아요. 네. 술 마시기 좋아해서 그 업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발상이 이상한 사람이야 그 양반이. 아니 술 마시기 좋아해서 그 일을 선택을 해요? 그럼 우리 싸우기 좋아서 뭐 정치인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걸 막 기대 아니다를 논쟁하는 것 자체가 사실 싫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건 우리가 찬성이에요.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현주 의원님이 윤 총장이 쿨하게 대응하라는 부분은 저는 충분히 공감이 갔고요. 그런 부분이 지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제 관점은 예. 쿨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쿨하게 대응할 게 없어서 그런 것보다. 예. 이번 주 시사토크 알고리즘도 잘 보셨습니까? 화면 왼쪽을 눌러서 보라저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알고리즘과 함께 돌발 영상, 뉴스가 있는 저녁 등 YTN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